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 30대 중반에 다다른 여성인데요. 제 사연을 어떻게 전달드려야 할지 고민부터 앞섭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 또 제 인생이 망가질 뻔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신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서 제 사연을 털어놓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경고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 상처를 스스로 호흡하는 심정으로 사연을 드리는 것이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저까지 저희 네 식구가 살았던 집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넓은 마당에 널찍한 방이 여러 개였고 커다란 개도 키우고 있었죠. 아빠의 고급차를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도 있었고 집안일을 하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던 아빠 덕분에 저희 집은 꽤 잘 사는 축에 들었습니다. 당시 살던 동네가 전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서 크게 눈에 띄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어디서 기죽지 않고 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겨우 기어다니던 남동생은 몰라도 전 저희 집이 부자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집은 늘 웃음이 넘쳤고 근심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늘 정장을 입고 환한 미소만 보이던 아빠는 제겐 정말 멋진 아빠였고 제 손을 잡고 백화점도 가고 수영장에도 데리고 가셨던 엄마는 누구보다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빠에겐 남동생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친삼촌이 되는 분이셨죠. 삼촌은 어린 제게 과자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면서 절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삼촌이 가끔 저희 집에 들르는 것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그 삼촌 때문에 저희 집에 큰 불행이 닥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 당시 어려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나중에 엄마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삼촌은 아빠에게 해외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더랍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아빠는 삼촌과 함께 해외를 다니면서 해외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대요. 한없이 다정했던 엄마와 아빠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큰 소리를 냈던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싸우는 소리에 잠에 깬 저는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고성을 들으며 마음을 졸여야만 했죠. 아니 여보, 그렇다고 삼촌 말만 믿고 그 많은 돈을 건네면 어떡하잔 거예요. 혹시라도 삼촌이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삼촌이 딴맘 먹으면 어쩌려고요. 오호, 이 사람 내 동생이 어떤 동생인데 딴맘을 먹어. 그 자식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놈이야. 그런 동생이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널끼리 물속은 알아도 한개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요. 암튼 전 동의할 수 없어요. 내일 당장 삼촌한테 돈 달라고 해요. 네? 요새 당신 정말 왜 이래? 가뜩이나 심란한 사람 속을 그렇게 긋고 싶어? 남자들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왜 이렇게 간섭을 하냐고. 당신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원래 하던 사업에만 집중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자꾸 삼촌 말만 듣고 엉뚱한 짓을 벌이냐고요. 여보, 나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요. 해외 투자든 뭐든 다 정리하면 안 돼요? 두고 봐. 지금은 좀 부침이 있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좋아질 거야. 땅은 원래 거짓말 안 해. 당신 불안해하는 거 알겠는데 나 믿고 조금만 견뎌줘. 응? 엄마와 아빠의 다툼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급격하게 바뀐 집 분위기 때문에 어렸던 저도 삼촌 때문에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혹시나 우리 집이 가난해지진 않을까 어린 마음에 전전긍긍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제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당이 있던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또 얼마 후엔 그보다 더 작은 집으로 또 나중에는 반지하로 그 다음에는 단칸방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부모님의 불안은 극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삼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죠. 아빠에게 해외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던 삼촌은 자신의 친형을 속이고 잠적해버렸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경찰에 신고를 하며 삼촌을 잡으려고 해봤지만 이미 삼촌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아빠가 삼촌의 말에 속아 귀를 기울인 순간부터 이미 저희 집의 불행은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졸지에 부잣집 딸에서 단칸방 가난한 집 딸이 돼버렸지만 차라리 어릴 때라서 견디기가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보다 더 어렸던 남동생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부모님의 절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부모님의 수심 가득한 표정과 한숨은 길어져만 갔고 그렇게 다정할 수 없던 두 분 사이는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기만 했죠. 게다가 매일 술로 쓰린 속을 달래던 아빤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고 몹쓸 병까지 얻어 약봉지를 달고 사셨습니다. 엄마는 아빠 대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깥으로 일을 나가야만 했죠. 아빠는 연신 장기침을 뱉으면서 일 나간 엄마 대신 저희 끼니를 챙겼고 곰팡이가 쓴 벽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말없이 TV만 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빠는 무기력하게 보였어요. 그런 아빠가 안쓰러워서 괜한 말에 붙여보기도 하고 투정도 부려봤지만 아빠의 눈빛엔 좀처럼 생기가 돌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동생에게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배신감이 아빠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빠는 저희 가족이 단칸방으로 옮겨온 이듬해 병원에서 눈을 감고 마셨죠. 아빠가 돌아가셨던 그 과정들은 지금도 떠올리기가 힘이 듭니다. 당시 제가 어리긴 했지만 소중한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현실을 마주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삼촌 때문에 아빠를 잃게 된 셈입니다. 동생을 믿었던 아빠는 크게 낙심했고 그 절망이 아빠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간 셈이었죠. 삼촌이 저희 가족에게 저지른 만행은 제가 성인이 돼서도 잊히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복수를 꿈꿨던 건 아니었지만 삼촌도 불행한 인생을 살 거라고 의미 없는 상상만 수백 번 했었죠. 남편을 잃은 엄마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여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포장마차에서 분식을 팔기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단속이다 자리싸다 같은 부침을 겪어야만 하셨죠. 철이 없었던 전 엄마가 맛있는 분식마차를 한다는 게 한편으론 좋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를 주실 거라며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가득 담아주시곤 했어요. 그런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한 번은 엄마 때문에 화들짝 놀라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네요. 여느 때처럼 친구들 몇몇을 데리고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는 단속반 아저씨들과 멱살잡이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트럭에 실려가는 포장마차를 보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빠가 없는 엄마의 삶은 정말 힘들고 고된 것이구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의 고단함을 덜어드려야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각오를 다졌고 엄마 또한 자식들을 생각하며 분연히 일어나셨습니다. 전화기를 돌리고 돌려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셨고 그리고 또다시 포장마차를 구해 분식집을 이어가셨죠. 그렇게 수년 동안 버티고 버틴 결과 엄마는 저희 남매를 키우고 공부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엄마는 포장마차에서 작은 점포를 열 수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엄마의 그 지난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모르는 숱한 고생들이 줄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저희 남매가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희 남매도 없었을 겁니다. 저희 남매는 엄마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큰 사고 없이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바르게 컸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플로리스트가 됐고요. 남동생은 직업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작은 사무실을 열어 화훼 관련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회사는 급성장을 했고 직원을 여럿 둬야 할 만큼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희 남매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죠. 제 회사가 커지면서 엄마에게 힘든 분식집은 그만두고 차라리 제 일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젠 돈을 번나기보다는 작은 입을 열심히 오물거리며 맛있게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보는 게 큰 행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텼다는 것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엄마의 희생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요. 꽃장식이 필요한 행사나 결혼식 혹은 스튜디오 촬영장 등 저희 솜씨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데요. 이 업계에서 한번 소문이 잘 나면 다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일을 맡으면 혼신의 힘을 다하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회사는 일이 꼼꼼하고 고객들을 만족시킨다는 입소문이 나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한 남자를 만난 것도 이를 통해서였는데요. 대기업의 종무식 행사장에 꽃장식이 필요하다는 의뢰를 받고 전 직원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꽃장식을 하게 됐죠. 그런데 행사 당일 커다란 꽃장식 인테리어가 쓰러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워낙 큰 행사라서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어쨌든 행사가 무사히 끝나긴 했지만 사고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 기업 측 홍보 담당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장식한 인테리어였는데 이런 사고가 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행사에 지장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도 있는데요. 제가 임원분들한테 잘 설명드려서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빼고는 장식이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도 많았어요. 송 대표님이 애쓰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치 마세요. 팀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졸였는지 몰라요. 네, 안색이 백지창처럼 질리신 모습 저도 봤어요. 아무도 다친 사람 없으니까 다행이죠. 다음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다음번엔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홍보 담당자분의 세심한 배려로 그 사고는 잘 넘어갈 수 있었고 저희 회사에도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만약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업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났을 겁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는 그 담당자분에게 작은 사례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사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분도 흔쾌히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하셨고요. 여기 호텔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예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꼭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이혼 저녁 받아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회사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팀장님 덕분에 죽었다 살아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까요. 송 대표님, 정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큰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럼 저녁 한 번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네, 부족하세요? 그럼 제가 또 뭘 또 해드리면 좋을까요? 다음번에 시간 한 번 더 내세요. 제가 아주 맛있는 꼼장어집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땐 저랑 꼼장어에 소주 한잔 하시는 겁니다. 네? 꼼장어요? 그 남자의 제안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전 그게 데이트 신청이라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됐죠. 그 담당자는 제게 마음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매너 좋고 사람 선하고 거기에다 얼굴까지 잘생겼으니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연애에 실패한 경험이 몇 번 있어서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 남자의 열렬한 구애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업무적인 관계가 아닌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어요. 평소 직원들에게 일을 할 땐 사적인 감정이 조금도 들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었기 때문에 한동안 제 처지가 무척 곤란했습니다. 그래도 사랑 앞에 장사 있나요? 일은 일이고 사랑은 사랑이니까요. 연인이 된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왜 이런 남자가 제 인생에 이제야 나타났나 싶더라고요. 저보다 4살이 어린 연하남인 남자친구는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능력자였고 마음이 선하고 넉넉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착한 남자였어요. 이런 남자와 평생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봐도 절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은혁 씨는 내가 왜 좋아? 내가 얼굴이 좀 예쁘긴 하지만 은혁 씨보다 나이도 많잖아. 그리고 다른 연인들처럼 시간 나기도 어렵고. 그런데도 내가 좋아? 난 선이 네가 열심히 일에 열중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야. 내가 회사에만 있어서 그런가 다들 퇴근 시간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거든. 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 당신은 며칠 밤에 새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은 프로답게 해내려고 하잖아.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래서 반했어. 당연히 예쁜 얼굴에도 반했고. 진짜? 에이, 뭐야. 남자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저는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남자에게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했죠. 제 전공이 바로 이벤트 아닙니까? 제 전공을 10분 발휘해서 남자친구의 마음을 사로잡기로 계획했습니다. 전 꽃으로 가득 채운 파티룸에서 남자친구에게 반지를 건네고 고백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 청혼에 깜짝 놀라서는 말을 잇지 못했네요. 은혁 씨, 내가 먼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은혁 씨, 나랑 결혼해 줄래? 소녀, 하지만 제가 큰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건만 남자친구는 당황스러운 표정만 지은 채 즉답을 하질 않더라고요. 전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할 생각이 없나 싶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혹시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나 솔직히 당신한테 거짓말을 한 게 있어. 거짓말? 그게 뭔데? 사실은 남자친구가 입술을 달짝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마음에 졸였는지 모릅니다.
남자친구 입에서 사실은 나 결혼을 한 유부남이다. 혹은 난 돌싱이고 애가 둘이나 있다 같은 그런 말이 나올 것만 같아서 말입니다. 사실은 나 당신한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실은 엄마는 내가 어릴 적에 날 버리고 집을 나갔고 아버진 산속에서 혼자 사셔. 지금 나랑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 어? 아, 그래. 그런데 왜 나한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대답이 나오더라고. 그냥 불우했던 우리 집 사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막상 청혼을 하니까 나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싫은 건 아니란 거지? 당연하지. 나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제가 상상했던 대답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라 생각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제게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청혼하자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런 거라면 괜찮다고 했어요. 부모님 문제는 우리 둘이 슬기롭게 해결해보자고 말했죠. 그리고 남자친구를 엄마한테 소개시켜줬습니다. 엄마는 제 남자친구가 무척 마음에 든다며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엄마는 은혁 씨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그럼 마음에 들다마다 사람이 싹싹한 게 성격도 참 좋아 보이더라. 거기에다 얼굴도 잘생겼지. 대기업 다니니까 능력도 있지. 우리 선이가 어쩜 저렇게 좋은 남자랑 만나고 있었니? 엄마는 찬성이다. 저런 남자라면 우리 딸 시집 보내도 좋겠어. 참나.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좀 섭섭해주려고 하네. 딸을 그렇게 시집 보내고 싶어? 아유, 그럼 얼른 보내고 싶지. 우리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사는 모습 보는 게 엄마 소원인걸?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엄마 소원 들어주게 생겼네. 엄마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적극 찬성하셨어요. 그만큼 그 남자가 마음에 쏙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남자친구의 아버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을 차례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아버지한테 결혼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나? 어차피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괜한 짓인가 싶어서.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자식이 결혼한다는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아? 은혁 씨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한 건 알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말이 맞긴 한데 당신한테 괜히 못난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 못난 아버지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그랬잖아.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가서 인사라도 드리자. 그래도 혼주석에 아버지라도 앉아 계셔야지. 그런가? 남자친구는 절 데리고 산에 사신다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가는 일을 망설이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그동안 남자친구와 아버지 사이가 얼마나 어색한 채로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닌 친척 손에 길러진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죠. 저도 아버지를 잃고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저와 남자친구는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었던 셈이었네요. 제 설득으로 남자친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버섯을 키우며 사신다는 곳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지방에 거기서도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산속에 머물고 계시더군요. 아버님한테 우리가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뭘 하셔? 어? 생각보다 반가워하시더라고.
거봐. 내가 아버님을 뵌 적은 없지만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청 기쁘셨을 거야. 내 말대로 인사드리러 가길 잘했잖아. 그래, 맞아. 당신 말 듣길 잘했어. 송글송글 땀이 맺힌 남자친구의 얼굴에 슬그머니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이 사람도 아버지의 정이 그리웠을 거예요. 저를 통해 두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면 그것 또한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한참 산을 타고 가니까 낡은 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더라고요. 그곳이 바로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살고 계신다는 곳이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일을 하던 아버님이 인기척이 나자 반갑게 저희를 맞더라고요. 아이고, 은혁이 왔구나. 어서 와요. 이 험한 곳에 오느라 고생했죠. 남자친구 아버님이 고개를 들고 저와 눈을 맞추시는데 전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은 제가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것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떠올리고 또 떠올렸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집을 나락으로 빠뜨린 삼촌이었습니다. 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옛날보다 얼굴이 더 홀쭉해졌고 광대뼈도 도드라졌지만 삼촌이 틀림없었네요. 전 혹시나 싶어 조심스레 제 소개를 했죠. 네, 안녕하세요. 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먼 길 와줘서 너무 고맙네요. 은혁이 이놈이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렇게 어이없은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걸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네요. 제 이름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길래 순간 제가 착각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삼촌 얼굴이 틀림없었어요. 어릴 적 기억이라서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삼촌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면서 살았거든요. 삼촌 때문에 저희 집이 불행해졌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삼촌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죠. 삼촌은 절 알아보지 못했지만 전 삼촌이 맞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삼촌은 제게 자기 속마음을 은근히 내비치더군요. 은혁이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선 이렇게 버섯을 키우고 사느라 애를 잘 보살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은혁이랑은 대면대면하네요. 아가씨가 이해해주길 바래요. 하지만 이렇게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준 게 참 고맙네요. 전 그런 삼촌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사기를 치고 수십 년 동안 잠적했던 삼촌을 예비 시아버지로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 남자친구가 정말 삼촌의 아들이라면 이 결혼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삼촌 앞에 앉아 얘기를 듣고 있는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전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오늘은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봬도 될까요? 아유, 그래요? 아유, 몸이 안 좋으면 그래야죠. 난 괜찮으니까 개념치 말고 얼른 내려가세요. 여긴 하도 깡촌이라 변변한 병원도 없네요. 예은여가 어서 데리고 내려가거라. 구체적인 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그래야겠어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놀란 남자친구가 절 데리고 산에 내려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는 제 기색을 살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정말 괜찮아? 어디가 아픈데? 모르겠어. 갑자기 현기증이 심하게 나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은혁 씨,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셔? 아버지 이름? 송경자 태자 쓰시는데 그건 갑자기 왜? 송경태 씨.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과 많이 닮아서 그냥 물어봤어. 그래, 우리 아버지가 좀 흔한 얼굴이긴 하지. 남자친구에게 들은 삼촌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착각했을지도 모를 1%의 가능성도 사라져버린 셈이었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을 엄마와 남동생에게 밝혔어요. 깜짝 놀란 엄마는 손까지 부들부들 떨며 분개했고 남동생 역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며 귀에 길이 날뛰었죠. 그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양반이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잘도 살았구나. 그놈 있는 곳이 어디니? 당장 가자. 당장 가서 네 아버지 살려내라고 따져야겠다. 누나, 아니 그럼 여태 누나는 삼촌의 아들이랑 연애를 한 거야? 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일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 그놈이랑 당장 헤어지고 네 삼촌 잡아서 감방에 쳐넣어야지. 죄를 졌으면 표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 그 양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도 원통해서 눈을 감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삼촌 잡으라고 알려준 걸 보면 말이다. 분노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당연했습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도 삼촌을 원망하면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했던 남자와 이런 식의 결말을 맞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제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삼촌 행방을 알렸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백했어요. 처음에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친척 사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동생이라고? 틀림없어? 뭐 착각한 거 아니야. 나도 아버님 만나고서야 알게 됐어. 내 기억 속에 있는 삼촌의 얼굴도 확실하고 송병트라는 이름도 틀림없어. 은혁 씨,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린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쯤에서 서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해. 잠깐만 소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남자친구 역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해도 저희 가족을 수렁에 빠뜨린 사람의 자식과는 결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삼촌은 형사들에게 이끌려 곧장 경찰서로 연행이 됐고 잠시 저희 가족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삼촌도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아니 그럼 네가 형 첫째 딸 선이란 말이야? 이름이 익숙하게 들리긴 했지만 설마 조커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너도 우리 은혁이랑 모르고 만났던 거니? 네, 저도 은혁 씨가 삼촌 아들일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고 보면 삼촌은 끝까지 제 인생에 방해만 되는 사람이네요. 둘이 삼촌이 뿌린 죄 감옥에서 단단히 치르길 바랄게요. 미안하구나.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땐 잘 사는 형이 너무 질투가 났어. 하지만 형이 그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형한테 그 정도 돈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거든.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삼촌은 뒤늦게 후회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삼촌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인생이 망그러져 버렸으니까요.
곧장 구속이 된 삼촌은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었지만 삼촌이 오랫동안 외국에서 도피를 한 세월은 인정되지 않아서 공소시효는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였네요. 그래서 삼촌은 무거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촌은 아빠에게 거액의 돈을 사기치고 외국에서 살았답니다. 하지만 방탕한 생활로 수십 년간 그 돈을 모두 날리고 그 깊은 산속에서 혼자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작은 엄마는 삼촌과 식도 올리지 못한 상태였대요. 그런 작은 엄마는 애를 낳자마자 삼촌을 떠나 도망쳐 버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한때 저의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동안 많이 괴로워했어요. 저와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결국 남자친구도 절 포기했고 저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삼촌 스스로 만든 업보인 셈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그래도 작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삼촌이 죗값을 치른다고 해서 돌아가신 아빠가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제 결정에 후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독한 운명이 원망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순순히 받아들이고 제 인생을 다시 꼿꼿이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만 글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